EBS 대표 강사이자 입시 전문가 최강석입니다. 저는 현재 수능 동아시아사 대표 강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EBS 현재 진학 상담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다시피 수능으로 대학을 바꾸자라는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놨다시피 지피지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 같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다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P입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맞추기보다는 상대 쪽에서 대학 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고3에게 고함. 첫째, 조급하지 말라. 둘째, 수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셋째, 나의 1순위를 먼저 완성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들 아마 3월 학력평가를 봤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3월 학력평가에 보다시피 시험이 1, 2, 3학년 다 달랐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막 월드컵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선배들 N수생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학생들이 올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그런 학생들이 되게 부담된다. 나도 혹시 재수하면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안 되죠. 그렇죠? 내년에는 필수 한국사가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어 절대평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조급해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만 바라볼 거예요. 특히 수시를 바라볼 때의 느낌이 뭐냐면 학생부를 좀 내가 맞추자. 즉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이 교과 전형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낮출 것이냐 혹은 맞출 것이냐 정도에서 안주하거나 그냥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수시 6회에 굉장히 많은 고3 학생들은 목매달 정도로 굉장히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러지 말자. 정시, 가, 나, 다형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작전을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전을 세우시고 나서 즉 여러분들이 1순위로 둘 것이 수시인지 정시인지 그 속에서도 일반 전형인지 특별 전형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논술인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지금 써야 되는지 먼저 내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여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 EBS 나들은 자료 좀 한번 들어보세요. EBS가 답이다. 자, EBS가 답이다. 잘 들고 있나요? 예, 한번 들어봐 주세요. EBS가 답이다. 왜 EBS가 답인가요? 연계. 그렇죠. 연계. 몇 프로? 그렇죠. 70%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EBS에서 난다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 하나하나 봅시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이 일반 전형을 쓰겠죠. 특별 전형, 특히 올해는 정원 내에서도 특별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시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기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성이라든가.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겠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교과 전형이 14만 명이고 종합 전형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어설프게 스펙을 갖고 있다. 내가 비교과 좀 했다. 내가 동아리 회장도 좀 하고 축제 때 나가기도 하고 뭐 봉사 시간도 좀 있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인원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대적인 통계로 봤을 때 작년보다 종합전형이 분명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8.5%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정시를 한번 볼게요. 정시는
거의 수능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1순위로 놓고 가되 의외로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정시에선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연고대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에서 학생부가 1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3월 학력평가는 봤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대충 지금 아마 학교에서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 내신이 한 1에서 2등급 사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이 의외로 내신만큼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상향 지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교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하면 모두 고려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겠다.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신이 정말 4, 5등급이다. 그런데 수능에서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시를 노리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이라든가 혹은 적성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전략들을 좀 짜야 되겠다. 다만 마치 백화점 나열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늘어놓고 A도 준비하고 B도 준비하고 C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떻게 1순위를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해에선 또 하나 바로 굉장히 빨리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많은 학생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내신 1등급짜리들만 가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다시피 보통 수능 1등급 나오거나 아니면 내신 1등급인 애들만 굉장히 최상위권에 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역발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역에 와서 혹은 이렇게 입시 설명하면서 좀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EBS가 답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자료 하나를 좀 보고 얘기합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을 때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겠지? 아닙니다. 1순위가 뭐죠? 여기 보다시피 그렇죠. 수능 최저죠. 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끼워야 돼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14만 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2배가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정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수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붙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의외로 높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그 다음 높은 게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했으나 학생부 성적이 낮아서라는 분이 21.2%죠. 그러니까 이거는 턱없이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좀 턱없이 많이 올렸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가 1점 되냐 아니면 3점 되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수능을 얼마나 11월 12일 날 올릴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재미난 거 볼까요?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설마 내신 보겠어? 설마 뭐 수능 있겠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1순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의외지 않나요? 자기소개서만 굉장히 잘 쓰면,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부만 굉장히 잘 챙기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4번, 6번, 7번, 8번 학생부에서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역발상을 해야 돼요. 수시 6회, 그 다음 정시 3회까지 오히려 일관성 있게 1순위로 놓을 것은 뭐다? 수능이다. 그렇죠? 네, 수능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4등급인 학생이 인서울 혹은 중위권 대학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남을 정도로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라는 통계들이 속속들이 올해 저와 같은 입시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 때문에 그리고 기말고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수능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저희 학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시에서 70%, 80%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대학을 한 단계 올린다거나 대학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수능에서 생긴다. 바로 그것이 수시에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물어보는 게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 5만 4천 정도가 이 수능 최저가 없어도 뽑는 대학들이 그 인원수가 있어요. 5만 4천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는 한 4만 명 정도가 분명히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10만 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지만 거꾸로 보면 11만에서 12만이라는 더 많은 숫자가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특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수능 최저가 왜 높을까라는 걸 보니까 작년과 통계를 좀 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쉬운 수능이라는 것을 예고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EBS 연계율 70%라는 부분은 분명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수능 최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저도 수능을 받고 본고사를 봤어요. 저 일명 논술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쉬운 수능이라 그랬죠. 수학과 영어에서.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국어 B 그리고 사과탐에서 변별력이 갈렸다 혹은 승부가 갈렸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BS에서의 70% 연계율은 지켰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절대평가는 아니다. 고1 학생들 빼놓고는 아직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변별력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상대평가라는 것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수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만약에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모의고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미 학력평가 봤죠? 잘 봤어요? 학력평가 점수가 곧 11월 수능 점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모두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야 이래요. 3학력평가 점수가 네 수능 점수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N수생들한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여기 혹시 N수생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고3 학생들한테는 나타나요. 고3 학생들이 신기하게도 제가 6년 동안 연속으로 진학상담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현상들이 반복돼요. 왜냐? 9월 이후에 꺾여요. 고3 학생들은 9월 이후에 특히 남학생들이 그래요. 그냥 차라리 단판 승부인데 빨리 그냥 수능 봤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N수생들은 오히려 9월 이후부터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점수가 9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3월 달에 봤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즉 일정 정도 9월 이후에 손을 놓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바심에 혹은 두려움에 수능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포기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전 9월부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많은 이 수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가채점, 정확한 그 채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다음 이제 4월 그다음부터 쭉 가서 11월 12일까지 수능을 볼 건데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입니다. 아직도 고3인데 6월 모의평가와 학력평가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겠죠? 다 알고 있죠? 예. 간혹 제 수강후기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상한 영어를 써요. 모의 학력 평가라고 써요. 선생님 모의 학력 평가 잘 봤어요. 그건 뭐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실제로 수능처럼 똑같이 내는 것은 6월과 9월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정과의 싸움이에요. 자, N수생들이 언제 한번 들어와요? 3, 4월 달에 들어와요? N수생들이 안 들어와요. 6월 정도에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반수생까지, 이제 반수생 한 학기 정도 이제 대학 하면서 걸쳐놨다가 반수생까지 쑥 들어옵니다. 올해는 아시안 게임 없다며, 월드컵 없다며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갑자기 이렇게 이 전율이 느껴지는 이 분위기. 네, 그러면 봅시다. 6월 달에도 그렇게 많은 N생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9월 달에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현역 학생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9월 2일 지나고 나서 9월 9일부터 수시 몇 회? 6회를 써야 돼요. 작년과 달리 7일 동안에 다 써야 돼요. 그 기간도 촉박해요. 그런데 9월 2일 날 했던 성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가채점 결과죠. 그렇죠? 예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돼요? 6월 가지고 해야 되죠. 6월 달은 시간이 참 애매해요. 참 애매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히려 여름방학 때 슬럼프를 한번 겪고 9월 이후에 성적이 오히려 올라간 경우예요. 그런데 애매한 6월 달에 딱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전에 있었던 요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11월 달에 얼마 나올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 정도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수시에서 낮춘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일선 선생님들께서야 나름대로 충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 고3 학생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낮추는 건 아니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물론 정시가 12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특히 대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쓰겠다는 학생들 자기소개서 다 썼죠? 여기 또 한번 또 전율이 흐르네요. 예, 침묵의 시간. 자기소개서 9월 9일부터 쓰려고요? 현역 학생들, 제가 굉장히 뛰어났던 내신 2점대 학생들, 심지어는 1점대 학생들도 자기소개서 쓰는데 최소 2주 보냅니다. 최소 2주 보내요. 그러면 언제 써요? 여름방학 때 합니다. 여름방학 때 뭐 하는데? 반수생, N수생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가장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국영수 중에서 수학이라든가 과탐이라든가 뭐 암기의 계절이라고 해서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있어요. 수능의 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모의평가를 잘 볼 것 같아요? 수능을 잘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막 겁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수직 상승으로 대학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길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봤을 때 미리 준비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겠다면 지금 쓰세요. 지금 자기소개를 쓰세요. 2학년 때까지 동아리 활동 했잖아요. 봉사활동 했잖아요. 독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역 학생들이 가장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붕 뜨는 계절 5월이 있습니다. 5월을 잡으세요. 5월을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수능 준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N수생이나 혹은 반수생하고 부딪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9월 달에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굉장히 수시가 높아요. 경희대 무려 3,000명이 넘죠. 고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비율로 보더라도 이대를 빼놓고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60%가 이상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실제로 이대도 여기 보면 작년에 56% 정도에서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시와 정시로 안착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주요 대학이에요. 그렇죠?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여기 있는 대학들 다수가 다 뭐가 붙냐면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 성대 같은 경우 아닌 경우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시 6회하고 정시 3회까지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활용한다고 한다면 수능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외로 여러분들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돼요. 30%밖에 안 돼. 뭐 이거 뭐 여기 보니까 고려대 26%, 뭐 성균관대 23% 이렇게 하니까 정시 뭐 있겠어?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해보자. 물론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요. 실질적으로 거의 14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까지 이월되는 인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거 한번 얘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과 재작년을 조금 비교할게요. 작년과 재작년을 좀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재작년에는 영어도 A, B였어요. 고3 학생들 지금 영어 A, B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영어 A, B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작년에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런데 대부분 일선에서는 그걸 갖고 쓰게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수시에서 먼저 붙은 애도 혹은 수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빠질 인원도 어쨌든 수능을 보죠. 라고 해서 일명 배치표가 나와요. 그 배치표에는 뭐가 들어가요? 수시에 빠질 인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 배치표를 우리가 100%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통계를 쓰면서 바라보고 했을 때 또 하나 숫자를 바라봤을 때 그 숫자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들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재미난 현상을 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EBS 이 입시 설명회 제 강의를 혹시 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사과탐의 위력이 굉장히 세다. 그런데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인 대학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더 늘어났어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으로 탐구가 대체 가능한 대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보통 과탐 2개 평균, 사탐 2개 평균이라고 보통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수시건 정시건 특히 현역 학생들이 수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의외로 아닌 승부가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히려 수시에서도 심지어는 정시에서도 과탐이나 사탐 하나만 제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수도권에 보면 건국대부터 시작해왔고요. 쭉 가서 한양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대학들에서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방에서도 그래요. 지방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남대라든가 조선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특히 제가 알기로 일본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한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리하게 오히려 사탐 2개나 과탐 2개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다. 예를 들면 JPT나 JLPT를 더 이상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일본을 상당히 잘해. 그러면 수능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열려있는 구멍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시에 대한 얘기를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시하고 정시까지 굉장히 길게 넓게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인문계 수능 평균 100분이라고 하죠.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 보면 한번 쭉 났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제가 특별히 대학들을 이렇게 등위를 매기겠다는 건 아니고 작년도까지 이제 저런 보통 이제 자료들을 갖고 한번 좀 매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수능 평균 100분위로 했을 때 한 99%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대학들이 있고 그 밑으로 가서 쭉 순서를 갔을 때 한 이 정도에서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립대까지 한번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참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통 한 89에서 90%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한 표준 점수 500에서 한 502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3월 학력평가 점수가 나오면 거기 표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표준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혹은 100분위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한번 좀 해보자. 그러니까 그 예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점수를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좀 정하고 갔을 때 한 이 정도를 한번 놓고 가보자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인데 자연계는 알다시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예과가 상당히 더 서울대보다 높다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의예과부터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그다음 밑에 연대고대, 지스트, 디지스트, 한양대, 그다음 서강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나봤습니다. 여기서 이과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과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한 88% 수능 평균 100분이 88% 정도에서 있는 대학까지 보시면 나름대로
자기의 좀 나름대로 좀 대학을 좀 바꿔보자, 그걸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보는 것은 또 어떨까라고 한번 해봐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대가 있겠죠. 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작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하고 작년 자료는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좀 비교할 부분이 많아요. 수시 6회, 정시 3회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다만 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작년과 올해가 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비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정시에서 서울권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한 표준 점수 500에서 50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문계 상위 누적 예를 들어 7%라고 해서 표준 점수로서는 502점, 100분위로서는 한 356점. 그래서 보통 한 89에서 90% 수능 평균 100분위를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는데요. 저기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요것보다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점수 한 490점. 그리고 100분위 한 340점에서 수능 평균 100분위로 보면 한 85, 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대학을 나름대로 그리고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서울권 커트라인이라고 있는데요. 표준 점수 480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보시면 인서울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쾌하게 여길까봐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인서울을 얘기할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중에서 20%가 넘는 인원이 인서울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보통 한 7만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역에서 인서울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생각들을 하고 할 거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분석해 볼게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를 이렇게 간단간단해 봤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수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 했던 정시하고 좀 비교해서 몇 가지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보면 학생부 우수, 학생부 교과 보니까 교과 성적 1.7에서 2등급 이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겠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게 전공법이에요. 보통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역발상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속에서는 학생부 교과에서 3.5인 학생도 분명히 중상위권 대학 혹은 속칭 말하는 주요 대학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고 출신 아닌데 외고 아닌데도 과학부 아닌데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 봤을까요? 뭘 잘 봤어요? 수능이에요. 수능 잘 보면 돼요. 자, 전공법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안정지향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부분으로 역발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4등급 이상인 학생이 굉장히 힘들게 4등급에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1.5에서 혹은 1.7에서 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짧게 잡으면 한 2.8이나 9까지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겠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까 보다시피 몇만 명? 14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밑에 보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인재,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인재라고 했는데요. 교과 성적 2.4 혹은 뭐 2.8등급이라고 보통 이제 이과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중상위권 대학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 다르게 가자. 여기서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을 갖고 역발상을 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 우리 지금 EBS가 답이다라는 자료집 보면 나오지만 작년보다 올해 그냥 평범한 내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더 줄었어요. 5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시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내가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8월 31일까지 더욱더 스펙을 쌓아야 돼. 맞아요. 전공법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러면서도 1순위는 저는 수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5월 달에는 아예 제가 숙제검사 하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탐이나 과탐 혹은 국영수 중에 하나를 정해갖고 매일매일 EBS 강의를 받고 5월 중으로 국영수 중에 하나, 사과탐 중에서 하나 끝내라, 완강해라. 그래서 나한테 꼭 알려줘 라고 제가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6월 달에서의 모의평가와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가면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할 수 있겠다. 즉 수능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내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꽤 괜찮다고 싶은데,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남과 다른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 스펙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분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예전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다르게 휴대폰에서 앱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개발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뽑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창의적 재량 활동이란 것도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것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히려 좀 더 높게 쓰는, 즉 내신으로 높게 쓰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수능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고대가 올해 발표했습니다. 논술이 40%, 이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 논술이 논술다워야지. 그래서 60%로 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가 수능 최저를 없애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했던 말이지만 올해도 일관되게 논술 전형도요. 수능을 못 맞추면 논술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이 먼저예요. 수능이 먼저 돼야지만 논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논술은 정말 심리적으로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마치 로또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정말로 그 경쟁률이 과다로 해서 높게 나타난 것이 논술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혹여나하는 심정에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가겠다 이런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여름방학 정도쯤에서는 좀 더 쉽게 논술에 좀 몰입할 수 있겠다. 근데 그도저도 아닌데 그냥 논술 학원에 다닌다? 논술에서 뭔가 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전형으로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남들을 위한 이 경쟁률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안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적성평가입니다. 적성평가는 올해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성평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한 4등급이다. 내신 한 4등급. 수능 받는데도 한 4에서 5등급. 그런데 이게 6월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한 5,000명 정도인데 적성평가를 나름대로 거꾸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좀 낫겠다. 적성검사라는 경우는 이래요. 자기가 만약에 인문계인데 수학을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좀 더 잘한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적성평가를 하는 게 좀 맞아요. 일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과적 문과생. 자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신기하게도 국어를 못해요. 문과생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적성평가에서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나아요. 적성평가는 기출을 굉장히 많이 보시면 나름대로 그 합격에 어떤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 외국어 실력, 그 다음에 학원 및 창의력, 수학, 과학 우수자라고 하는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EBS에서는 진학 상담도 합니다. 저희 EBS에서 진학 상담하는 건 아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체육과나 사채과 관련 학생이 덤블링이 있는 대학하고 덤블링을 안 보는 대학하고 빨리 알려주세요 하면 14시간 만에 다 알려드립니다. 예. 미대 가겠다는 학생이 미대에서 실기 보는 대학, 실기 보지 않는 대학, 그 다음에 실기 중에서도 시간이 4시간인 대학, 5시간인 대학 다 알려드립니다.
저희 EBS만 보시면 대부분 강의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EBS에서 저도 그렇게 소속돼 있고 EBS 진학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글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공부법은 기본이고 각 대학에 대해 맞는 것까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일부 대학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들 빼놓고는 가나다 분할을 합니다. 혹은 가나에서 다른 대학에 뺏기고 싶지 않은 인재들을 그 학과를 가에다가 전진 배치하고 아니면 나로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원리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시하고 정시를 쓸 때 고3 학생들은 정말 운전에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만 봐요.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호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신호등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이랬었어요. 정시에 있었는데 국립대학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해요. 등록금도 싸요.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학과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가다 보니까 이게 7대1이 넘어가서 거의 한 8대1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똑같은 가군인데 거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데 사립대예요. 같은 학과인데. 근데 거기는 경쟁률이 의외로 낮아요. 이랬을 때 저에게 EBS를 통하여 들어와서 이 문의가 들어왔던 학생은 반대로 갔어요. 당연히 점수가 낮으니까 당연히 누구나 봤을 때 배치표에 걸리는 그 국립대, 비록 경쟁률이 높지만 거기를 쓰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저는 반대로 갔어요. 아니다. 나중에 네가 차라리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네가 좀 더 알바를 하더라도 지금 사립대에 나중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학과가 좀 더 유망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라. 그리고 경쟁률이 분명히 낮다. 그리고 전전년도 통계를 봤어요. 전전년도 통계를 봤더니까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낮았어요. 오히려 여기가 낫겠다라고 해서 그쪽을 썼어요. 그런데 추가 합격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추가 합격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1순위로 됐어요. 이건 뭐냐면 정시는 의외로 마지막에 정말 1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 대학에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던 주요 8개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8개 대학들 아까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50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돼요. 근데 정말 턱걸이였어요. 49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매년 계속 통계를 보는데 한 대학의 A학과가 계속해서 2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한 2.7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가 합격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추가 합격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군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군에서는 높게 쓰고 나군에서는 낮게 썼어요. 이 학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98점이에요. 50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배치표상에서는 붙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배치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 아니에요.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배치표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거의 배치표를 거의 신봉하는 듯한 안 된대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역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경남 지역이건 아니면 전북 지역이건 전남 지역이건 다수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의 똑같은 한두 개의 회사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설 회사 걸 안 쓰더라도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똑같이 보세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 자리를 똑같이 봐요. 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점수가 거기는 동일하게 보기는 남들은 안 보고 있겠지 혹은 뭐 봐도 내가 좀 더 꼼꼼하겠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낮추는 거예요. 안 된대.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학교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치표가 나오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분명 더더군다나 각 학교마다 노하우가 굉장히 높으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능 보고 난 이후에는 정말 1점에 따라서 적게는 300명, 많게는 심지어 1000명까지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을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수시 2월 인원이 있어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 그리고 분명히 배치표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자,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 펴보세요. 자, 손가락 펴보시고요. 쫙 한번 펴보세요. 자, 몇 개? 5개. 자, 5개입니다. 몇 개? 예, 5개의 목표 대학을 정하세요. 5개의 목표 대학을 정하시고 이 5개의 대학에 여러분들 이제 갈 학과를 6개를 정하세요. 목표 대학은 몇 개? 아, 목소리 작아요. 몇 개? 5개를 정하고 학과를 6개를 정하세요. 학과를 6개를 정하신 다음에 그 학교의 수시와 그다음 정시에서의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할 대학을 자기가 미리 알아야죠.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녹색 창이나 아니면 주황색 책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다 그냥 치시면 돼요. 땡땡대학교 입학처 치면 나옵니다. 수시 작년도까지 자료 다 올려놔요. 정시 자료 다 올려놔요. 다만 물론 그것도 100% 믿을 건 아니에요. 평균 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꼼꼼히 보면서 대충 전반적인 경향성은, 그리고 이 대학에서 어떤 애를 뽑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냥 수학 실력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 이쪽에서 데이터를 돌리니까 대충 어느 정도에서 지금 뽑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수시 배치표보다 나아요. 심지어 요즘 사설학원에서 수시 배치표를 내고 있던데 수시 배치표는 정말 의미 없어요. 수시 어떤 요소에서 정말 뽑았는지 알 수 있을 게 별로 없어요. 수시 배치표는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고 거기서 자료를 찾아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더 나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시건 정시건 배치표는 정말 배치표일 뿐이다.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수능 점수를 1점도 올리는 방법, 그게 뭘까라는 것을 고민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월 학력 평가를 봤는데 혹시 다른 거 다 뗄게요. 사탐하고 과탐 중에 한 과목만은 가채점 결과 EBS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1등급이 나왔다. 학생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몇 명 있네요.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정시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오히려 수시에서 유리해요. 하나 우선 뗐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과탐 중에서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영수를 치고 가시든가 아니면 이제 내신 준비를 하시든가 그도 아니면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 준비를 하세요. 독서가 남 일이 아니에요. 독서가 헛된 게 아니에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 논술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과탐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독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를 하게 되면 학생부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배치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매우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겠다. 또 하나 EBS 올라면 저도 수능 동아시아사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그전에 수능 국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 EBS 수능 라인에 4년째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3월부터 물어보는 것은 선생님 지금 3월인데 늦지 않았나요? 수능 개념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죠. 수능 특강 언제까지 봐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수능의 피치를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것은 수능의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것은 9월 이후예요. 몇 월이라고요? 9월 이후라고요. 그런데 현역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9월 이후까지 올려야 돼요. 뭐로? 수능으로.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손 안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수능 그 어떤 과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전형이건 논술 전형이건 충분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특히 고3 학생들 안 할 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가장 집중할 시간, 그리고 1순위는 저는 수능이라고 봅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올해 입시에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1순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하셔서 내년에 최고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